현대제철 2023년 경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7% 감소, 영업이익은 46.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4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2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수현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3월 19일 날 현대제철 서강현 임협 난항에 직접 나섰다. 현실 냉정히 봐야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는데요. 서경현 대표는 최근 철강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노조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재료 가격 급등과 전기료 인상 및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 원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외국산 철강제 유입으로 지난해 매출이 역성장까지 했다며 재무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수천억 원의 차입금 부담까지 추가되며 최근 어렵게 회복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그 노조를 설득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요거는 종전에도 이 현대제철과 노동조합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대리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이 위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 기사를 냈네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경영주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매년 한 해라도 올해가 참 위기다 라는 말을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80년대 활속 90년대 경제 발전으로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항상 경영 환경은 위기다 하는 리스크가 많다 하는 얘기들이 연간 이 사업 연도교서 같은 그런 표현에도 어, 빠지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기업은 항상 리스크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뭐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위기감을 주냐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이 기업 내 여론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별도로 현대제철을 분석한 내용을 별도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평균 연봉이 1169만 원, 어, 11,609만 원, 90만 원이죠. 이게 현대노철 노조의 무리한 인상 요구도 문제가 있지만 대표의 원재료 가격 급등과 전기료 및 고환율의 경영 환경이 과연 현실을 냉정히 보고 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분석 결과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CEO 같은데 언론 프레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현대제철의 연봉은 현대차보다도 높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뭐 그 양재동 그 현대차 어 그 그룹에 와가지고 그 시위를 뭐 8천 명이 뭐 동원된다 하는 게 뭐 그 전날 뉴스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거 볼 때는 그 귀족 노조라는 참 그 우리 그 일반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이제 대기업 노조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자, 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매출은 21조 6천억을 달성해서 8.7%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그래도 좀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가 6.3% 낮게 내려갔으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매출 총액이 그래서 28.6%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9.7%또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6,500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4천억 이익보다도 55.6%나 크게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4%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출 하락률보다 더 내려가 가지고 마이너스 3.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을 해보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제 대표는 원재료 가격이나 뭐 연료탄 뭐 이런 석탄 이런 것들이 매우 올랐다고 주장한 것은 성립이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랐어요. 그거는 맞아요. 2022년도는. 그러나 2023년도 실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료분율이 2.4%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죠. 문제는 운영 경비가 3.1% 증가했는데 요게 인건비만의 문제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TOE 생산성은 1.08로서 0.0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슬픈 영업이익은 7,21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12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WCAI가 1811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매출도 감소를 하니까.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장부금액 합계라고 요 밑에 있는데 2,9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유동 재고자산이라고 위에 있는 게 이게 취득가격인데 4천억이 감소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요거는 평가 손실이란 얘기죠. 그 일반적으로 이 여기 그 계정 과목별로 나오는 금액들은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현대제철은 유독 취득 가격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합계액만 장부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요거 좀 혼선을 주게 합니다. 매출원가 검증을 하는데 모르는 애들은 좀 뭐 저기 그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배짱이 있는 그 재무회계하는 애들이 원가 계산하는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한번 정해진 거는 그렇게 그 바꾸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어차피 현대차 그룹의 계열로 되어 있다면은 현대차 어, 거기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들은 또 무슨 서로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지들 하던 원칙을 계속 고집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요 구두로 얘기한 걸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현대제철은 재고자산 계정 과목별로는 취득 가격만 공시하고 전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일반적으로 빼서 전체 장부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분석을 함에 있어 재고 투명성 검증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경비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하면은
회사가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원재료 사용액은 맞습니다만은 상품은 요 경우는 매입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상품 사용액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판매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액으로 돼 있으면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기 그 써 있는 대로 A의 상품이 포함된다면 B의 상품 사용액은 매입액이 돼야 옳다. 상품 사용액이면 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023년도는 상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12조 1천억 원대인데 11.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가공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7조 7천억 원으로서 이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으로 2.2%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4.2% 상승, 그리고 재료 비율은 4.2%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서 대표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르게 얘기를 풀어갔어야 된다. 당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 조건은 현재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이 더 좀 잘 제대로 생산을 해서 생산성을 올려줘야 생산성만큼 올려줘야지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1단계를 그 주의 깊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WCAI는 이 장부 가격이 아니고 취득 가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감소한 거로 돼 있죠. 그다음에 비성분 쪽에서는 이게 제 생각인데 취득 가격이 아니고 장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갭이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요게 비성분으로 오면은 1,800억이 되면은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플러스화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을 높게 나오도록 그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차이가 그 1,0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전체 재고자실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129억 원이 있어요. 이게 제로가 나와도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 이 WCI 그 전체 이거는 평가 손실이고 WCI의 평가 손실액이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얼추 그래도 갭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게 WCAI의 평가 손실액이냐라고 추정은 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1과 2는 동일한 기준의 장부 가격이 하는데 회사가 취득가로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공시하는 관계로 갭이 크게 발생했고요.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 줘도 갭투가 있습니다. 그나마 2022년도가 거의 일치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아까 그 1단계에서 그 갭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2023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244억이 차이가 나요. 요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80억이 나갔으면은 어, 재고가 280억만 증가하면 되는데 거꾸로 1650억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갭이 늘어납니다. 1933억 원이 그
재고가 거꾸로 줄었다 이게요. 그래서 폐기 아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빼주면은 244억 원. 그러니까 그 어디 재고를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고자산 투명성 확고히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 검증은 2020년도만 일치하는데, 그전에는 왜 이런 게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타당한 거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틀리면은 이건 매우 곤란합니다. 현금은 이론이라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이 직원 수가 11,833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인데 214명이 증가했어요. 인당 평균 임금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1억 1,690만 원이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매년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받으면은 좀 대한민국이 현재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성장 구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노동 생산성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느냐,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뭐 전기료도 오르고 그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나머지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기타 비용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인천 그 현대제철은 그게 포항제철하고 고로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틀리죠. 전기 쪽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료가 얼마 나갔다든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기타 비용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작년에. 근데 뭐 전기료는 분명히 인상이 되긴 됐어요. 서민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현대차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현대제철의 노조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귀족 노조의 행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꾸 이제 그 이 대기업 노조들한테 혐오감이 생깁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 곳곳에 혼란을 부추긴다. 신 CEO가 내부 승진이 아니라 현대차에서 낙하한 것에 대한 제철 토박이들의 심리적 불만이 노조 단체 행동을 부추긴 거 아닐까. 뒤에서 퇴근하고서 은밀한 장소에서 야 니들이 말이야 응? 뭐 어디 현대차에서 말이야 지들이 최대 주주라고 최대 주주는 기아로 돼 있는데 어디 자꾸 낙하산으로 대표가 들어오면 되겠냐.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잘 알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또 궁합이 맞는 건지 소설을 좀 써보게 돼요. 잠깐 낙하산 인사는 정부기관이나 그 이 민간기업도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러나 외국에 보면은 능력이 있는 CEO들이 상당히 많이 발탁이 되고 딴 기업에서도 뭐 모셔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완전히 그 어떤 그 옛날 같으면은 그 지방의 그 이방 이런 애들의 수준 정신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나 뭐 이런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토박이들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이런 사고방식들이 뭐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 회전율은 6.4회전으로 약간 내려갔어요. 재고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더 내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수르픈율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 핵심적으로 요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생산성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이 7.5%가 떨어졌으면은
생산성 올릴 때 임금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떨어졌죠. 근데 임금은 계속 올려줬단 말이에요. 뭐 그런 다음에 적자 보면서 임금을 올려준다.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으로 그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통계인데 에, 회전율이 하락하고 슬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역방향이면은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한 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 1차, 2차의 추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게 상식일 것 같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했느냐? 그런데 대표 얘기로는 외국산들도 뭐 철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겠죠. 결국 중국산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덤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싼 거가 있으면은 구입을 하려고 그러겠죠. 다 그 품질은 다 뭐 철강 품질은 중국 거나 일본 거나 뭐더뭐다그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될 수 있겠느냐? 아, 원재료 가격 자기네들이 공시할 걸 보면은 20.9%가 내려갔어요. 근데 요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가중 평균을 해보면은 20.2%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냐 그러면은 3.2%가 단순 평균으로 내려갔는데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8.6%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적게 내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니까 반은 성립이 돼요. 반증 추론의 반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압축 요약표로 알기 좋게 원가 회계 세계 개념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 원재료 가격만 반영하면 그만이냐? 그거야 아니고 또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대차나 기아차한테 철판 가격을 올려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니들 원료 가격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깎어 그랬더니 10%는 못 깎겠고 2%만 적게 깎자 8.6%만 내릴게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가격은 인상된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이 내려간 만큼 다시 이 복원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거만큼 더 이익을 그 반대로 내야 되지 않겠냐는 착상으로 그러면은 한 23조 6천억을 하면은 한 7,600억 정도 계획은 한 1조 원 내는 거로 돼 있는데 근데 재고를 계속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6% 내린다면은 1조 원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란 것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죠.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2조 3,7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1조 3천억 이익이 나오게 많이 나오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거기다 회전율을 조금만 더 좀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24조 원 정도 해가지고 1조 5천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경우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좀 내려갔죠. 그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이 가격 변동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지 가격이 일정한 변동폭이라면은 이 제가 그 여기 나온 그 이론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가로 열고를 표현한 거고요. 대부분 이익이 더 증가하게 돼 있고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 디프레이션 시대인데 디프레이션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투자는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거의 1천억 정도를 적게 벌었어요. 현금 수익률은 9.4%로 내려갔고, 채권자한테 한 2조 원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0.5%니까 배당률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조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1조 6천억 분이 못 벌었고, 주가는 32,750원으로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장부 가격 대비 주가는 0.23 아니 23으로서 PBR이 너무 시장에서 뭐 4분의 1 가치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네요. 그런데 이 주주 내역을 보면 기아, 현대차, 정몽구씨, 국민연금단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 합치면은 한 40, 한 2% 정도 되는데 홍콩 상하이가 눈에 띕니다. 25.88%. 외국인의 홍콩 상하이가 유독 눈에 거슬린다. 과거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귀속되고 나서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철강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 품목이기도 하다라는 언지를 제가 좀 남기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얘기들을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뭐 이 한 장 가지고도 떠들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